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초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한계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의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 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약 2억 3,400만 년 전 페름기 말기 이야기인데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장기간의 강우가 시작되면서 트라이아스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 카리난 플루비알 사건이라고 불려요. 뭐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지구의 지형을 바꾼 것은 아니고 석탄 연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린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는 방금 하나의 신화를 폭로했습니다. 우후. 다음으로 주상 접합이 있습니다. 용암 흐름, 문턱, 제방 및 기타 암석에 형성되는 그루브 패턴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인데요. 이러한 용암 생성물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직선에 평행한 기둥으로 보여요. 일부는 곡선과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3,000cm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대략 30m 정도입니다. 기둥은 압력과 냉각 과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용암이 차가워지면 수축해서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시작되면 용암이 움직입니다.
이 균열은 흐름의 표면으로 확장되어 냉각된 용암에 물이 스며들며 표면부터 빠르게 냉각되고 그 흔적을 패턴으로 남깁니다. 캘리포니아의 데블스 포스트 마일은 주상절리를 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마법 같은 광경을 감상해 보세요. 원주 수평호라고도 불리는 불 무지개는 구름 위에서 춤추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이 눈길을 사로잡는 호를 보려면 권우눈이라는 특수한 구름 유형과 하늘에서 최소 58도 이상의 태양이 있어야 해요. 햇빛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런던을 예로 들겠습니다. 런던은 북위 51도 정도예요. 런던 시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 무지개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심해로 이동해서 수중작물 서클을 살펴볼게요. 1995년 일본 남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원형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황했어요. 마치 바다에 샌드 아트에 대한 비밀스러운 재능이 있는 것처럼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2011년 만에 풀렸어요. 이 예상치 못한 예술가는 길이가 13cm에 불과한 작은 보고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수컷 보고가 7에서 9일 동안 헤엄쳐 다니며 지느러미로 모래바닥을 계곡을 파고 원을 그리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으로 작품의 정점을 장식하여 모래 캔버스를 걸작으로 만듭니다. 좋아요. 예술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호기심 많은 동그라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의 모래 중앙은 둥지 역할을 해요. 수컷 보고는 헤엄치는 동작을 통해 모래 입자를 필요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암컷 보고가 지나가면 수컷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모래를 휘저어요. 암컷 보고는 수컷이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면 원의 모래 중심부에 알을 낳습니다. 또 다른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서리꽃을 살펴봅시다. 섬세한 꽃잎처럼 보이는 얇은 얼음 조각이 식물의 줄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얼음은 신용카드만큼 두껍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형성되어 토양은 축축하지만 얼지 않은 상태고 식물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이 이 서리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식물의 줄기 안에 물은 땅에서 끌어올려집니다. 물이 얼면 팽창해서 줄기가 수직으로 갈라져요.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균열 사이로 더 많은 수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매우 얇은 얼음층을 계속 밀어내요. 서리꽃은 좁은 리본처럼 보이는지 넓은 리본처럼 보이는지는 갈라진 틈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리가 말려서 꽃잎 모양이 되는 방식은 무작위적이거나 균열의 측면에 따른 마찰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서리꽃은 독특하고 섬세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고 녹거나 금방 사라집니다. 서리꽃을 발견하려면 특히 잔디를 많이 깎지 않는 곳에 키가 큰 풀을 잘 살펴보세요. 보라색 철쭉, 블랙베리, 날개 줄기에 주목하세요.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 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산림 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물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